일단 뭐 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석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2019년 6월부터 해서요, 2022년 5월 말까지 그 계획되어 있는 인천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그 사회적 돌봄을 주제로 한 기획사업의 그 연합 성과 보고회가 되겠습니다. 그 인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그 기획사업에는 저희 인천 지역에서 연수 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인천 기독교 사회복지관, 또 인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참여했고요. 주로 그 서비스 대상은 그 발달 장애 및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그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3년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과 보고에는 각각의 복지관들이 3년간 수행한 사업의 결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강연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돌봄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기를 희망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오신 만큼 발달장애 영역에서의 그 돌봄 문제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뭐 직접 하라고 그래서 개의사가 아닌데. 네, 여기 좀 많이 오셨는데 오늘 그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그 아직 그렇게 편한 상태가 아니라서 장소가 조금 넓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좀 일부만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수 정예만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오늘 그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그 내빈들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가장 먼저 이렇게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가 있게끔 만들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인천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입니다. 어, 우리 그 예산이 세계기관에 상당히 많이 3년 동안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 예산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주고 또 사업이 잘 되도록 자문을 열심히 해주셨던 인천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이정윤 사무처장님과 최요미 팀장님이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길게 할게요. 또 하도 중요한 데라서. 우리 그 인천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각 기관별 연간 한 1억 원 내외, 뭐 1억이 대부분 넘고 있습니다. 1억 원 내외를 지원했고 3년간 세 개 기관에서 총 9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3년간 아주 뜻깊은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좀 길게 했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은 그 인천시의 사회복지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인천광역시의 김충진 복지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인천시의 뭐 장애인 그 정책이라 그럴까요? 뭐 실무를 책임지고 계시는 그 저희 장애인복지과 시청 장애인복지과의 임석봉 팀장님과 그 김민순 주무관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이라서 좀 애매하긴 했는데요. 그 저희 인천시에 또 저 시의원님도 한 분 오셨습니다. 그 뭐 인사드리는 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인천시의원 유세움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뭐 소개하는 게 그 약간 뭐 혼선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 인천시의 그 백복 사회복지 서비스과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역시 속이 않는 게 다행이에요. 네. 아, 오셨어요? 그 우리 그 인천시에 그 사회복지 서비스과에 그 팀장님 오셨다 그러는데 어디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명단을 못 받아서 성함을 제가 소개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그 각 기초 지자체로 넘어와서 우리 연수구 구민을 대표해서 연수구 의정을 그 운영해 주고 계시는 연수구 의회의 김성혜 의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안 계셨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한 분이 또 계시네요. 그 연수구 의회의 그 최숙경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연수구에 그 우리 복지정책과 하고 그 노인장애인과에 저희들 뭐그 과장님을 대신해서 그 실무자 주무관님 두 분이 각각 오셨는데 맨 뒤에 계시죠? 네.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구에도 오셨나요? 서구의 복지정책과에서도 오신 주무관님 오신다 그랬는데 아, 그래요? 우리 홍은진 주사님 맞으세요? 아, 네, 홍은진 주사님. 아, 주무관님 요새 주사람 표현은 안 넣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요 정도로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빠진 분 계신가요? 제가 마스크를 써놓고 있어서 얼굴도 잘 모르는데 잘 파악이 여기 계시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인천대학교의 그 전지혜 교수님 맨 앞에 계십니다. 그 외에 저희 이제 3개 복지관의 이 사업을 담당했던 그 팀원들, 뭐 사회복지사라고 하죠. 3개 기관의 그 실무자들이 참석해 주셨고요. 또 요 사업에 참여했던 우리 이용자 보호자들, 그 가족들이 몇 분씩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냥 여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인사드리는 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의사 시간입니다. 어, 다른 행사보다 개의사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세 개 기관이 연합으로 하다 보니까 그 원래 계획할 때는 대표로 가위바위보해서 한 분만 하는 게 좋겠다 이랬는데 그 그게 안 된다. 각각 기관별로 이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소외라든가 그 뭐 이런 남다름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마디씩은 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각 기관에 있는 기관장님 한 분 한 분 모셔서 그 3년 동안 이 사업을 지켜봤던 소회라든가 또 당부 하실 말씀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짧게 임팩트 있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순서에 의해서 그 강병권 연수종합 사회복지관장님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는 거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수종합사회복지관장 김병권입니다. 먼저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도 귀한 시간 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오늘 성과 발표 보고에도 어떨지 걱정이 됐었고요. 또 지난 3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돌봄 서비스가 대면을 해야지 가능한데 대면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코로나 상황에 맞게 우리 3명의 담당 사회복지사들이 참 잘 수행해 줬다. 연수복지관은 직접 제가 봐서 잘 수행했는데 인천기독교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도 똑같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세 분 사회복지사한테 큰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내에 돌봄 사각지대, 우리 타이틀대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들을 위한 사회적 돌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가 사회자가 말씀하셨지만 3년간 각 기관별로 3억 원의 3억 원 정도의 예산, 총 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들이 있어서 삶의 질이 저하되는, 삶이 버거운 그러한 장애 아동을 둔 가족이나 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들을 두고 있는 그 가족을 위한 장애 아동을 둔 가족들을 위한 돌봄이 공공이나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이러한 대상을 위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참 설계, 계획을 해놓고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막막할 때에 나침반이 돼주시고 이렇게 길잡이가 돼주신 인천대학교 전지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세 개 기관이 각각의 그 지역 특성이나 참여자의 특성이나 또는 기관의 미션이 다르긴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이 이용자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혼자 한 게 아니라 지역의 그 자원봉사자나 관계기관, 협력기관들의 협력, 또 코워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커뮤니티 워커, 지역의 워커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협력하는 사회복지사, 협력하는 협력자들이 있어서 잘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마치면서 사실은 공동모금회가 이러한 기획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보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지역사회가 오늘 시에서도 국장님과 복지 서비스과 장애인 정책과 또 연수구에서도 복지 정책과 또 노인장애인과에서 참여해 주셨고 시의원님과 구의원님들 참여해 주셨는데 이게 정책화돼서 이게 사업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 보고회를 통해서 연수구에 인천시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들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사업을 진행해 준 3명의 사회복지사들 또 3군데의 사회복지기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끝이 아닌 말씀하신 대로 끝이 아닌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찬우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인천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찬우입니다. 대면 행사가 이렇게 생경한지 새삼스럽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무엇보다 연합성과 보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이웃으로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못한 경계선 지적 기능 부모 가정과 함께하고 있는 동사업은 저희 복지관은 담 넘어 희망 울타리란 이름으로 만난 지 언 3년이 되었습니다. 장애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경계선은 고착화된 이중성과 인지 능력 결손이라는 부모의 양면성으로 인해 그들의 자녀 또한 불이익이 강요되는 차별과 편견이 담 넘어 희망 울타리를 목표로 가치 길을 찾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생활 속 반응이 느리고 사회성의 부족함 때문에 치부하지만 부정적인 관념이나 감정은 혐오나 배제에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조건을 갖춘 주민만이 이웃인 것처럼 또는 사회 공동체를 배관의 밸브처럼 열었다 잠글 수 있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착각이 마을 공동체의 마음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숨겨진 가정을 위한 삶의 공유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새롭게 구조할 수 있는 놀라운 도전이었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역할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이웃의 시선이 더 두렵고 자녀 교육에 접근이 어려워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마다 조건을 달아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한 여전히 변화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적 지능으로 인해 변화 속도는 더디겠지만 더 값진 것이 사회적 돌봄이라는 믿음으로 다가온 이웃이 살가운 동행처럼 같은 길을 걷는 희망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마음 깊이 가까이 하는 이웃과의 동행이야말로 공간과 공유의 사회적 연대라는 희망사다리를 통해 무럭무럭 자라도록 더욱 애써보겠습니다. 담장을 넘어 담이 없는 울타리가 되도록 애써주신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 연수구와 서구 기초단체의 협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조강연을 준비해 주신 전재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기관이 의뢰한 경계성 지능 부모와 자녀를 위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연구에 대한 지역 커뮤니티 워커들의 폭발적인 반향을 전하면서 개회사를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회적 동행의 그 터전이 됐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최성남 인천 장애인 종합복지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개 기관이 하다 보니까 개회사가 길어져가지고 죄송한데요. 화면 하나만 더 눌러주시겠어요? 예, 오늘 저희들이 그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돌봄의 성과를 나누는 자리인데요. 예, 잘 아시겠지만 이 그림은 신영복 선생님 그림입니다. 예, 그림을 보시면 지금 엄마의 손이 3개입니다. 짐을 들어야 되고 머리에 이어야 되고 아이까지 돌보면서 2개만 가진 손으로는 버틸 수 없는 그래서 차라리 엄마의 손이 3개였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신영무 선생님이 표현한 그림입니다. 사람이 손을 3개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3번째 손, 4번째 손이 되는 것이 바로 저는 사회적 돌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인천장애인복지관에서 위기탈출 24시 돌봄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손이 3개, 4개였으면 좋겠던 가족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계신지를 정말 이번에 더 많이 알게 됐는데 저 오늘 제 인사말 대신에 그분 중에 한 분을 모시고 경험을 잠깐 듣는 것이 오늘 성과대의 인사말에 걸맞는 것 같아서 자폐 쌍둥이를 혼자 키우시는 우리 김문수 할머니를 앞으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죠.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자폐 쌍둥이 할머니 김문수입니다. 저는 인천시 장애인 복지관과 인천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고마운 점이 참 많습니다. 쌍둥이를 혼자 쌍욕하면서 온갖 마음이 지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제 손주들은 참 곱고 이쁜 아이들이지만 덩치도 크고 활동량이 많아 돌보기가 쉽지 않고 혼자서 둘이나 돌봐야 하는 상황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뛰어다녀 층간소음이 발생해 이웃과의 큰 갈등이 있었고 이사를 가야 하는 고민하면서 심신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큰 도움이 되어준 것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고 인천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쌍둥이들이 학교 다녀온 시간이나 방학 기간에 평소에는 쌍둥이를 돌보느라 개인 시간이 없었는데 돌봄 교실을 이용하게 되면서 휴일에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이도 들고 몸이 많이 안 좋았는데 그 시간을 통해 병원 진료도 받고 제 개인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덕분에 층간소음이 많이 줄어 이웃과의 관계가 개선되었고 이사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가족이식 지원금을 통해 지인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오직 돌봄만이 있었던 제 삶에 저만을 위한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재작년부터 코로나라는 재앙이 닥치면서 학교도 휴교하고 치료도 중단된 막막한 상황에서 복지관에서 실시하던 긴급 돌봄 덕분에 끝이 보이지 않던 긴 어둠에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제가 가장 감사했던 것은 복지관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 분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복지관 가는 것을 좋아했던 아이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분들도 많은 노고와 힘듦이 있었을 텐데 3년 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신 부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시 장애인 복지관과 사랑의 열매에 감사드리며 돌봄 사각지대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장애인과 보호자들에게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한 줄기 빛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의 고맙습니다. 열매에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인천장애인복지관만 제가 사이자를 봐서 그런지 특혜를 좀 받아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희 성과보고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성과보고의 발표자는 막 간략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얘기를 저희 그 할머니한테 좀 저는 한두 번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자꾸 그 감정이 자꾸 올라와서 좀 어렵기도 좀 합니다. 예.
마음을 좀 털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사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같이 해야 되겠지만 이런 틈새 사각지대 사업일수록 우리 공적 영역에 관심과 참여가 또 투자가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우리 인천복지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김충진 인천광역시 복지국장님의 축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인천광역시 복지국장 김충진입니다. 저희 직원분들이 상당히 우아한 스피치를 써주셨는데 분위기상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시 현직 의원이신데 뒤에 앉아 계신 유세훈 의원님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오늘 참석해 주신 연수구의 김성애 의장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금년도 저희 복지국의 하두가 연계와 통합인데 이 연계와 통합을 직접 실천하신 3개 기관 대표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에 뭐 코로나 환자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약 2주 전에 제 막내 아들이 확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 아내도 확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열흘 가까이 집에서 본의 아니게 사역을 했는데 이게 감히 지금 말씀하신 할머님의 노고에 비교할 바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저도 그 먹먹한 가슴으로 할머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제 아파서 집에 가보면은 배달의 민족 플라스틱이 잔뜩 쌓여 있고 집에서 또 밥을 해줘야 되고 세탁기도 돌려야 되고 뭐 건조기도 돌려야 되고 참 여러 가지 참 번잡스럽더라고요. 근데 장애 아동을 둔 할머니 또 부모님들 얼마나 많이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미력 하나마 간접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인천시는 현재 지금 발달 장애인 분들이 한 12,000분 정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해 특히 예산을 보니까 16억 5천 정도를 들여서 발달 장애인 부모님들께 좀 드라이한 얘기지만 좀 잔인하지만 시간당 5,550원의 단가를 들여서 지원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정책적 수요를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지금 돌봄 가족을 위한 사회적 돌봄 사업에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좀 입장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장애인 복지 예산이 4년 전에 한 1,800억쯤 됐었는데요. 지금 장애인 복지과 예산이 금년도에 한 3,100억쯤 됩니다. 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실제 이 장애인 현실을 담당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기대치에는 상당히 아직 많이 못 미치고 있다. 이런 반성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여튼 근본 3개 기관들이 연계와 통합을 통해서 하신 사업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할머님 말씀을 마음속의 숙제로 제가 정책적 과제로 안고 들어가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사업을 넘어서 장애인 복지 아니면 그다음에 우리 인천의 복지를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한 분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연수구에서 우리 구민들의 복지 수요를 좀 파악해서 조금 더 아니면 많이
그 보다 나은 그 복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연수구의회 김성애 의장님의 그 축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희 의장입니다. 인사 축사가 너무 많이 길어져서 행사가 오늘 그 사회적 돌봄 사업 연합 성과 보고회 개최를 연수구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우리 연수 종합사회복지관 강병곤 관장님, 또 인천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이찬우 관장님, 인천 장애인 복지관 우리 최성남 관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복지사 직원들과 관계자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내빈과 또 함께 하신 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그 개회사 하실 때 이야기 들었는데 이 사업이 3년으로 끝날 게 아니라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정치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사업이 중간에 3년, 5년 이렇게 끊겨버리면 그동안 때 했던 사업이 다 무상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의 논리에 사람이 바뀌면 구청장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그 사업을 연속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해는 지금 진행했던 사업 하셨던 이런 분들의 실망이 되죠. 그러면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겠죠. 오늘 우리 인천에 1만 4천여 명의 우리 장애우가 있다는데 항상 저희들도 내가 장애가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 따뜻한 마음을 보듬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연수구에는 또 그 인천 장애복지관이 또 기여하고 있고 또 인천에서 제일 장애인을 위해서 하고 있는 물리치료 센터가 또 연수구에 있습니다. 또 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전에는 명심문이라 있는 곳에 가면 우리 장애 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가서 봉사를 하고 오면 저 일주일 열흘 이상은 밥을 못 먹었습니다. 왜? 생각나고 그 부모한테 똑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 이제 느낀 게 우리 연수구의회도 이제 오늘서 마무리됐지만 이제 새로운 우리 의원들이 참석하고 또 시의원들이 또 구성이 되고 정치적으로 좋은 분들이 또 구성되면은 오늘 이렇게 사업했던 것들을 끝까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뒤에서 좀 저희들도 도와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성과를 끝까지 못 보더라도 달게 또 바르게 배우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어떤 변화에도 관계없이 그 필요한 서비스가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개의사 인사 말씀과 축사 말씀을 들었고요. 뭐 다른 데보다 약간 길었는데 생각보다 뭐 그래도 빨리 끝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오늘의 그 본행사 시간입니다. 이제 드디어 본행사 시간입니다. 기관별 그 성과 보고 시간입니다. 성과 보고 순서는 뭐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요. 연수 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인천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마지막으로 인천 장애인복지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수 종합사회복지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해서 그냥 바로 소개만 하려고 했는데 여기 그 준비하는 팀에서 간략하게나 막 그 사회자가 해당 사업들을 소개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짧게 적어왔어요.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은 그 심하지 않거나 경계선 지적장애, 그다음에 ADHD 아동과 그 가족들의 그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돌봄 활동과 양성과 돌봄 지원, 가족관계 개선의 그 다양한 서비스를 핵심 사업으로 한 씨앗을 뿌리고 새싹을 틔우는 새싹마을입니다. 3년간 그 3억 2천만 원의 그 사업비가 투입되었고요. 이건 뭐 또 모금회가 지원해 주셨습니다. 네. 성과 보고는 그 연수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은비 사회복지사가 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의 이은비입니다. 저희 새싹마을 사업의 성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운영 개요입니다. 저희 사업 대상은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경도 지적장애, 경계성 지능, 그리고 ADHD 아동을 둔 가족이며 주변 참여자로는 돌봄 활동가, 코워커, 놀이 활동가가 있습니다. 이런 새싹마을은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관계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세부 내용을 보시면 2000년도에는 코워커 양성, 전문 자문회의, 놀이돌봄 교실, 가족 친화비 지원을 신설하였고요. 3000년도에는 게임 빌리지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돌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업 설명회, 기본 교육, 간담회를 통해서 돌봄 활동가를 양성하였고요. 2000년도부터는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2명을 코워커로 양성하여 상담, 돌봄 활동 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새싹마을에서는 지역사회 리더나 참여가족의 이웃, 함께 거주하지 않는 친족들을 돌봄 활동가로 양성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통해서 돌봄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 있었고 또는 참여자가 돌봄 활동가가 되기도 했는데요. 자조 모임을 통해 관계가 형성된 참여자들끼리 서로 돌봄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자조 모임 문화생활 지원을 통해서 돌봄의 여가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사회적 지지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먼저 형제자매 아동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대상 아동의 놀이 프로그램, 대상 아동과 형제자매 아동이 모두 참여 가능한 돌봄 교실, 그리고 코로나의 확산으로 이런 돌봄 교실 진행이 어려웠을 때는 놀이물품 대여 서비스를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가정에서 돌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 형제부모 프로그램, 가족 친화비 지원 등을 통해서 가족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지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 성과입니다. 먼저 돌봄 지원 체계 구축 부분에서는 주변 참여자 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1차년도에는 돌봄 활동가 13명을 양성하였고 2차년도에는 23명, 3차년도는 사실 목표가 20명이었는데 총 29명 양성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희 코워커 상담을 통해서는 특히 코로나로 인한 양육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결과를 통해서 저희 사업 방향을 재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담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이를 챙겨줘야 한다는 압박이 크고 엄마로서의 시간만 있을 뿐 나의 휴식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이걸 통해서 돌봄 서비스 시간을 확대했고 또 놀이돌봄 교실을 개설해서 양육자의 스트레스가 감소되도록 했습니다. 또 자조 모임에서는 요리 대회를 개최해서 같이 식단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돌봄의 시간 확보입니다. 1차년도에 확보한 시간은 연 2266시간, 2차년도는 6338시간 30분, 3차년도는 22년 2월 기준으로 5405시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돌봄 스트레스의 변화도 있었는데요. 아직 사업 시행 중이어서 2차년도의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1차년도는 평균 16%, 2차년도는 8.7%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개별 결과를 보면 오히려 돌봄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상담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한 돌봄 부담이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그렇기에 지금 이 시기가 제일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시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울감 변화입니다. 1차년도에는 평균 13%, 2차년도에는 14.9% 감소했습니다. 특히 우울감이 총점이 60점인데 가장 높은 점수였던 참여자분이 딱 60점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44점으로 감소하는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참여자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진 않았는데 문화 지원이나 아이들 돌봄 교실을 통해서 나를 위해 이렇게 노력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소감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사회적 지지 수준의 증가인데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서 1차년도에는 15%, 2차년도에는 8.2%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별 평가 부분입니다. 저희 참여자분께서 1차년도 끝났을 때 저한테 편지를 두고 가셨어요. 책상 위에 편지가 딱 있어서 뭐지 하고 펴봤는데 한 2장짜리의 편지를 주셨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돌봄 서비스를 통해 잠깐이라도 저를 돌아보고 생각할 시간이 생기면서 아이들에게 더 신경 쓰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에게도 희망이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이 참여자는 내 자녀를 양육하면서 휴식 시간이 부족했고 2 자녀가 또 경계성 지능에 해당해서 고민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봄 서비스, 심리치료 지원 등을 통해 좀 사회적 지지감을 경험하도록 했고 그 결과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많이 감소하셨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통해서 좀 감동도 많이 받았고 좀 새싹마을이 실제로 우리 참여자분들께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1년 차 처음 사업이었는데 나 이 사업 진짜 끝까지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성공 사례입니다. 저 A가정은 다자녀 가정으로 자녀들의 특기적성 능력을 길러주시길 원했는데요. 좀 경제적 부담이 커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푸르메 재단에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 사업에 신청했고 이걸 통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B가정은 느린 학습자 아동과 중복 장애 동생이 있는 가정으로 좀 돌봄 부담이 큰 상황이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례 관리를 통해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였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며 좀 경제 활동을 하시게 해서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새싹마을은 저희 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내외부 자원을 연계해서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론 및 제언입니다. 제가 감히 새싹마을에 대해 종합평가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새싹마을은 이웃돌봄 형태를 활용해서 돌봄 활동가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돌봄 서비스도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코워커들이 참여자분들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줌에 따라서 돌봄 사업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2번째는 돌봄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전적으로 느린 학습자 아동의 돌봄을 부담하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참여 가정들이 누군가에게 돌봄을 요청하는 걸 되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싹마을은 좀 마음 편히 돌봄을 부탁할 수 있게, 요청할 수 있게 지원하였고 돌봄 활동가와의 관계도 향상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문화지원 자조 모임을 통해서 스트레스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3번째는 저희 새싹마을은 느린 학습자 아동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통합적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복지관뿐만 아니라 코워커나 이웃,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면서 통합돌봄의 지원체계 모델로서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은 제언입니다. 저희 사업에 참여한 아이들을 보면 학습이나 또래 관계 등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치료실, 방과 후 교실 등 다양한 스케줄을 하느라 어머님들의 부담도 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런 친구들이 성인기에는 취업이나 자립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새싹마을은 곧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이런 돌봄 사업은 계속 지속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모금회의 재정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돌봄을 요청할 이웃이 없거나 타인의 돌봄이 부담스러워서 아예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참여자가 매칭해서 서로 돌봄하는 방안, 또 주변의 이웃을 발굴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틈새 돌봄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들도 추가 발굴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전문 인력의 양성인데요. 사회적 돌봄 사업을 진행한다면 돌봄 서비스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가정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복지관에서 진행한 코워커 활동처럼 좀 전문 인력, 특히 사례 관리가 가능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새싹마을의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멋지신 분들을 앞에 두고 발표하는 게 처음이어서 조금 많이 떨렸는데요.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영상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담겨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싹마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김영미입니다. 참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알고 지내는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방금 연수사회복지관에서 새싹마을이라는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왔다며 추천을 해주셨어요. 내용을 살펴보니 1년의 장기 플랜으로 느린 아동의 놀이치료와 돌봄 서비스, 형제 자매들이 어울릴 수 있는 볼링과 외부 체험활동, 양육자 부모의 자주 모임 등 매달 알차게 짜여진 프로그램을 보고 얼른 달려와 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다른 기관에 일회성으로 신청하고 기다리고 참여하는 것으로 이것저것 알아봐야 하는 수고로움에 귀찮았는데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 새싹마을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좀 좋았던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두 가지인데요. 네. 첫째는 돌봄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조 모임 중에 온라인 요리 활동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돌봄 서비스였는데요. 제가 사정상 시부모님께 아이들을 맡겨놓고 일을 나가야 하는 일이 많았는데 죄송한 마음을 덜고 편히 다닐 수 있는 기회였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요리 활동은 저도 보기 힘든 장을 사회복지사님들께서 꼼꼼히 봐주신 덕분에 저마다 맛있고 정성스러운 요리를 눈으로 먹고 그다음에 가족과 같이 먹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싹마을 프로그램이 좀 아이 양육하는 데도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아이를 돌보는 데 도움이 많이 됐지만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된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조 모임 중에 한 걸음 다가가기 MBTI 성격 검사와 양육 방법에 대한 강의가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나를 돌아볼 수도 돌볼 수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나 자신도 몰랐던 나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 아이들에게 자꾸 다그치기만 했던 것을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나도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새싹마을에 혹시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었었는데 가족 친화비를 지원해 주셔서 가족과 함께 부담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로 외출이 두려울 때
종종 지원해 주시면 코로나도 힘들지 않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싹모임 사업 종료 후에도 느린 아동 돌봄 서비스를 꾸준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그 인천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 기독교 복지관의 사업은 경계선 지능 부모와 자녀 대상으로 양육과 돌봄, 가족 기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중 커뮤니티 워크를 발굴, 양성하여 개발화된 그 상담과 성장 활동,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담 넘어 희망 울타리로 담울입니다. 네. 여기 그 인천 기독교 사회복지관의 그 3년간 예산은 3억 1,47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대부분 뭐 모금회에서 지원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인천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이하영 사회복지사님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인천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의 다물사업 담당자 이하영이라고 합니다. 제 짧디 짧은 사회복지 인생 중에서 가장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은 바로 지금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정말 비밀이었는데 오자마자 우방청 심원 하나를 먹었는데도 지금 제 심장이 많이 뜁니다.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물 성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경계선이란 지능지수가 70에서 85 사이를 말하며 정상 범위와 지적장애, 경계선상의 지능을 말합니다. 다물의 핵심 참여자는 이런 경계선 지능을 가진 부모와 자녀입니다. 그리고 주변 참여자는 커뮤니티 워커로 경계선 지능 장애에 대한 이해가 기반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부모 코칭 등 상담 관련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주민을 면접을 통해 선발했습니다. 그리하여 다물은 경계성 지능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커뮤니티 워커와의 돌봄 활동을 통해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연차별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여러 사례관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경계성 지능 대상자 발굴에 힘썼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워커를 모집하여 경계성 지능에 관련된 이해교육과 위생관리, 그리고 자녀 양육과 관련된 여러 교육을 기반으로 커뮤니티 워커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리하여 경계성 지능 부모와 커뮤니티 워커를 1대1로 결연해서 돌봄 활동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다물은 처음엔 부모만을 대상으로 돌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계성 지능 장애의 특성상 부모만을 대상으로 돌봄 활동을 진행하다 보니까 가정 내 여러 문제 상황들에 대한 변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부모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커뮤니티 워커를 결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커뮤니티 워커의 돌봄 활동이 동시에 진행되니까 변화의 시너지가 발생하였고 가정 내의 여러 문제점들이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3000년도에는 경계성 지능 가족 전체를 바라보면서 가족의 기능을 향상하고 가족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3000년도에는 여러 유관기관과 지지적이고 협력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돌봄 간담회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경계성 지능 장애가 무엇인지, 그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상담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역사회 내 돌봄 역할이 무엇인지 공유하면서 우리의 대상자를 위한 돌봄 체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커뮤니티 워커를 모집하여 교육하고 간담회와 디브리핑을 수시로 진행하면서 커뮤니티 워커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성된 커뮤니티 워커는 경계성 지능 장애 가정에 파견되어 정서지지 상담, 요리와 학습 지도, 부모 코칭 등 다양한 부모 자녀 돌봄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또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족별 프로그램과 나들이 프로그램, 그리고 부모 성장을 위한 자조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물 사업의 성과입니다. 다물 사업의 대상자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주 양육자가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또한 경계성 지능 부모의 특성으로 척도 문항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자기 보고식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자 가정의 가족관계 직지 척도는 1.5점이 향상되었으며 사회적 지지 척도의 경우 3.8점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가정의 돌봄 분화 완화를 위한 돌봄 우울의 경우 1.1점이, 그리고 돌봄 스트레스는 4.5점이 감소되었습니다. 1차년도에는 틈새 돌봄 402건을 달성하였으며 2차년도에는 1114건, 그리고 3차년도에는 3월 기준으로 957건을 달성했습니다. 동시에 돌봄의 시간에 있어서도 1차년도 239시간, 2차년도 856시간, 3차년도는 3월 기준으로 662시간을 활동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미미한 변화일지 모르지만 가정 내 고립되어 반복된 일상을 갇혀있던 저희 다물 가정에게 새로운 지지체계와 경험, 자극을 주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수치로 표현되지 않는 다물 커뮤니티 워커의 실제 진행 스토리를 보여드리면서 저희 사업 성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커뮤니티 워커의 참여 소감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호영 커뮤니티 워커는 2019년부터 3년째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물은 거북이 걸음과 같이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함께 나아가는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물 사업은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기대하면 쉽게 지치고 맙니다. 하지만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하면서 서로 웃는 날이 올 것이라고 소감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인자 커뮤니티 워커는 2020년부터 2년째 활동하시고 계신데요. 다물은 황혼을 걸어가면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보고파하도록 귀한 인연을 만들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단절된 가정이 아니라 서구 주민입니다. 다물은 조금 느리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준다고 소감을 나눠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참여 소감은 성과보고집 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으십니다. 다물 가정 내 성공 사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다문화 결혼을 하였으나 이혼을 하였고 가사를 도와주던 장모님께서 귀국을 하셔가지고 자녀 양육에 대한 갑작스러운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워커는 대상자를 위해 아이 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주고 신청까지 옆에서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스스로 일어나 준비를 하고 밥을 먹고 등교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연습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대상자와 전처와의 관계에 대해 상담 및 조율해주며 지금은 주말마다 가족이 만나는 등 가족관계가 상당히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와 커뮤니티 워커는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하는 두터운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고, 커뮤니티 워커에게 고마운 마음 표현하기 위해 아버님께서 깜짝 삼겹살 파티를 준비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물 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첫 번째로는 경계성 지능 부모와 자녀의 특성에 맞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개발하였습니다. 획일적으로 돌봄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커뮤니티 워커는 자율적이고 반복적으로 돌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사회복지가의 주요 기능을 활용해서 돌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중 사례관리 기능과 지역조직화 기능의 강점을 활용했는데요. 경계성 지능 가정의 사례 접수부터 종결, 서비스 지원에는 사례관리 기능을 활용하였고, 커뮤니티 워커를 발굴하고 양성하여 활용하는 것은 조직화 기능을 콜라보로 활용했습니다. 세 번째로 커뮤니티 워커의 역할 정립을 통해 틈새 돌봄 및 돌봄의 시간이 증가되었는데요.
커뮤니티 워커는 경계성 지능 가정 대상으로 하여금 자원 연결자, 정보 제공자, 자녀 돌봄 안내자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역할 수행과 돌봄 활동은 틈새 돌봄과 돌봄의 시간을 증가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례관리 협력기관이 함께했습니다. 다물 사업에 대한 제언입니다. 첫 번째로 경계성 지능 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지역의 감심이 필요합니다. 사례관리 네트워크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지역사회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사업을 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과 마을 등 대상자의 주변 관계에서 시작되어 관계가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경계성 지능 부모를 위해 부모 돌봄 교육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녀 돌봄에 필요한 교육은 성교육, 위생관리 교육, 안전교육 정말 무궁무진하지만 경계성 지능 부모가 일반적인 교육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경계성 지능 부모의 이해도와 인지도에 맞춘 전문적인 교재와 교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계성 지능 성인에 대한 후속 연구와 지속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다물에서는 경계성 지능 부모와 자녀를 위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연구의 성과를 지역 내 공유해서 모델을 개발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경계성 지능 성인에 대한 정책 반영과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영상 보시면서 다물 성과 보고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물 어머님과 커뮤니티 워커가 함께 활동하는 마을관계 만들기 활동으로 초대합니다. 들어오세요. 너무 예쁘다. 막걸리 주면 저거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없네. 그러니까 저 진짜 파는 것 같아요. 아자아자 건강 화이팅. 너무 재밌고 좋아요. 너무 힐링돼요. 네, 오늘 초콜릿 만드는 거 처음 해봤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아, 너무 재밌다.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네. 어머님은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다시 또 하고 싶어요. 이런 기회를 써주세요. 사실 살짝 핀것 예뻐요. 재밌으세요? 승진아요. 기리 어머님, 구이 한번 해주세요. 상래 어머님, 구이. 뭐 만들고 계세요? 젖도 만드는. 와, 선영 어머님, 뭐 만드세요? 꽃나무예요. 다물 활동하시면서 어떤 점이 제일 좋으셨어요? 윤아 선생님과 그림도 그리고 멜로디 연도 배우면서 제 마음이 많이 편안한 게 있었어요. 맞아요. 또 자녀 키우면 힘든 점도 참 많았고 우울할 때도 많았어요. 그런 티나 선생님을 만나 상담도 해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셔서 행복합니다. 그림 저도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멜로디언 연주도 한번 보여주세요.
굉장히 우울했고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소통도 하는 법도 몰랐고 자녀를 케어하는 법도 많이 몰랐고 또 어떻게 이렇게 이웃과의 소통 그런 것도 어려웠는데 인천 기독교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워커 선생님들이 만남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로서는 그들이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고 그 가정 생활이라든가 소통하는 법, 그 감사함을 또 이제는 조금씩 이웃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그냥 막연한 봉사구나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이용자님이라든가 우리 복지관이라고 또 저하고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만이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소통이 중요한 거구나. 그 상대방에 대한 그 배려라든가 이런 걸 좀 배우면서 봉사를 하게 되니까 다몰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좀 계속 이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었어요. 다물 사랑해요. 다물 사랑해요. 다물 사랑해요. 다물 사랑해요. 다물 사랑해요. 네, 끝난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인천장애인 종합복지관입니다. 그 인천장애인 종합복지관 사업은 그 체중증 발달 또는 그 자폐성 장애 아동 청소년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돌봄과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그 돌봄 전담 봉사단과 그다음에 돌봄 매니저를 발굴해서 종일 돌봄, 그다음에 방과 후 돌봄, 주말 돌봄, 그다음에 가족 휴식 지원 사업, 그다음에 양육자 전문 상담 등을 주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위기탈출 24시입니다. 3년간 저희는 3억 원의 사업비가 그 모금회로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자, 인천장애인복지관은 유영훈 사회복지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광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유영훈입니다. 네, 저희는 돌봄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및 발달 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위기탈출 돌봄 24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운영 개요입니다. 저희 사업 대상은 이제 공적 돌봄 시스템 소외 및 서비스 지원 시간 부족의 경험이 있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으로 아동 청소년, 성인, 돌봄 가족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네, 주변 참여자로는 돌봄 매니저, 자원봉사자, 유급 자원봉사자, 솔루션 위원회, 마지막으로 학교 및 유관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부터 이제 유급 자원봉사자를 투입하게 된 이유는 심한 장애에 대한 안전 확보 및 이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투입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 목적입니다. 공적 돌봄 시스템에서 소외되거나 지원 시간의 부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돌봄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와 발달 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로운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연차별 세부 사업 요약입니다. 저희는 신설된 사업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년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돌봄이 신설되었습니다. 2차년도에서는 전담 자원봉사단, 주 양육자 향상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3차년도에서는 1박 2일 계절 캠프, 가족 돌봄 대상자 발굴과 이 신설되었고 기존 운영위원회가 솔루션 위원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사업은 틈새 돌봄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1차년도에는 위기탈출 초등 돌봄교실로 심한 장애 또는 보호자의 부재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2차년도에서는 초등 방과 후 교실, 3차년도에서는 맞춤형 돌봄교실로 진행이 되었고 방학 기간에는 아동 청소년 방학 돌봄교실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이 갑작스러운 휴교령으로 돌봄의 공백이 발생했을 시에는 긴급 돌봄과 같이 프로그램 신설하여 돌봄의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 사회활동 프로그램은 인천 시내에 거주 중인 20대에서 40대 사이에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말 및 방학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돌봄 매니저 양성 및 파견입니다.
돌봄 매니저 양성 및 관리는 1차, 2차년도 사업에 참여한 매니저를 우선하되 장애인 활동 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애인 지원 경력 또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를 추가 모집하였습니다. 신규 돌봄 매니저가 발생했을 시 서비스 기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족 돌봄 대상자 발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정복지센터, 학교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해 홍보를 한 뒤 위기 가정을 발굴해냈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가족 상담은 보호자 또는 가족 대상, 돌봄 관련 복지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족 휴식 및 장애 당사자 활동 지원은 장애 당사자에게는 체험 활동 및 외부 활동에 기회를 드리며 돌봄을 제공하였고, 동시간대에 보호자들은 가족 나들이나 부부 데이트와 같이 가족별 희망사항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주 양육자 향상 지원 프로그램은 가족 상담 결과 돌봄 스트레스가 높게 측정된 경우 보호자를 대상으로 심화 검사를 실시한 뒤 전문 기관과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상호 정보 제공 및 정서적 지지를 지원하기 위해 양육자 소모임도 같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사업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솔루션 위원회는 돌봄 및 도전 행동 전문가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솔루션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비스 제공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서비스 이용자 선정 및 사업 운영에 따른 자문 또한 함께 받고 있습니다. 전담 자원봉사단 운영은 사회복지학과 및 사회복지활동가 중심의 돌봄 전문 자원봉사단을 운영하였으며, 돌봄 교실 및 사회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 장애 당사자 지원 프로그램을 보조 진행자로 순환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역별 봉사활동에 대한 슈퍼비전 및 활동평가를 위해 봉사단 간담회도 정례화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업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출 목표에 대한 평가입니다. 본 평가는 22년 3월 기준으로 앞서 나눠드린 보고집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척도에 따른 평가입니다. 만성적인 돌봄 보호자가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저희는 MBI 척도를 활용했습니다. 척도는 20개씩 총 4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에 보이는 연차별 그래프와 같이 자녀의 사회 서비스 이용에 따라 주 돌봄자의 우울 및 돌봄 스트레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달 장애인 자녀의 사회 서비스 이용 시간이 높을수록 보호자의 우울 및 돌봄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부터 측정이 된 돌봄 외 시간은 돌봄 외 양육자의 활동 시간 증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진행 사전 사후에 걸쳐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한 가지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부가 해외 출장에 가서 모가 홀로 양육을 하던 이용자가 돌봄 교실을 이용하게 되면서 모는 돌봄의 시간을 활용하여 자격증과 취업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부가 해외 출장에서 귀국을 했을 때 모는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늘어난 돌봄의 시간을 개인 휴식 및 비장애인 가족 간의 활동, 병원 진료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가족관계의 강화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성과 목표에 따른 평가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 돌봄과 수요 중심의 돌봄 지원 체계 마련입니다. 솔루션 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그램 이용자 선정에 대해서 공정성을 강화하였으며, 자문위원회를 통해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문제 행동 및 슈퍼비전을 함께 받았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활동가 중심의 돌봄 전문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였고, 발달 장애인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인력들이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돌봄 가족의 휴식 및 건강과 주 양육자의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가족 휴식 지원 사업으로 장애 당사자에게는 체험활동 및 외부 활동을 통해 돌봄을 제공하였고, 동시간대에는 가족들은 문화 여가 활동의 시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참여 가족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풀고 비장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온전하게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 상담을 통해 동아리 지원,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당초 계획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진행할 만큼 높은 참여도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 돌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돌봄 가족 부담 완화입니다. 맞벌이나 부모의 질병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 청소년 발달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방과 후 시간이나 방학 기간 등에 맞춤형으로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가족의 실질적으로 돌봄 부담 완화와 보호자의 사회활동 참여에 촉진이 됐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에 거주 중인 성인 발달 장애인 중 외부 활동과 이용 서비스 부재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말 및 방학 기간에 사회활동 기회를 증진하는 보호자와 비장애 가족들에게 휴식 및 개인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개별 평가 중 성공 사례입니다. 자녀 출산 이후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생활을 경험했다고 하셨습니다. 모는 자녀를 양육을 위해 전념하느라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측은감이 들었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 및 여가 활동이지만 자녀가 싫어하거나 혹은 타인의 불편한 시선 때문에 전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업에 참여한 후 엄마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의 행복과 삶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가족 휴식 지원 사업을 통해 잃어버린 가족의 평범한 일상,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개별 평가 중 참여자 소감입니다. 사업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께서 각자 SNS에 소감을 각자 기재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족 휴식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발달장애인 가족에게는 정말 꿀맛 같고 달콤한 휴식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자폐를 가진 아이가 늘 먹던 음식만 먹어 다른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나날들이 많았는데,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이러한 기회가 언제 또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입니다. 네, 첫 번째는 사업 수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입니다. 첫째, 가족 내의 응급 상황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이유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 장애인 가족이 공공의 돌봄 안전망으로 유입되어 안정적으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발달 장애인의 돌봄을 가족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나누어 부담함으로써 보호자의 스트레스 및 사회 단절로부터 해소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사업 결과의 활용 계획입니다. 사업 성과 발표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에 사업에 대한 성과를 알리고 유사 사업의 확대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하여 복지관 내 프로그램에서도 접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 지속 유지 전략입니다. 시9회 본 사업을 제안하여 시책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없는 만큼 그 성과에 따라 시책 사업으로 제안해 볼만하다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성사될 경우 관과 협력하여 안정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가족의 돌봄은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것인 일인 만큼 프로그램 종결 후에도 꾸준한 사후 관리를 통해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사례 관리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돌봄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및 발달 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위기 탈출 돌봄 24시였습니다. 영상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논현동에 사는 쌍둥이 할머니 김문수입니다. 쌍둥이를 혼자 힘겹게 보살피는 사정을 아는 지인이 인천 장애인 복지관을 소개시켜줘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쌍둥이들이 활발해지고 자신감이 많아지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놀 수 있었던 점과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언성이 많아 늘 마음이 초조했는데 단 몇 시간이라도 쌍둥이가 복지관에 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해서 좋았습니다. 네, 제가 쌍둥이를 키우면서 심장이 안 좋았는데 쌍둥이가 복지관에 있는 동안 병원도 가고 다육이꽃을 키우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여러 지인들과 커피 한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좋았습니다.
이런 사업과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돌봄 교실이 잘 유지되어 많은 장애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전문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예찬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장애인에 대해서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비장애인과 다른 행동을 하거나 이해가 느릴 뿐 같이 살아가야 할 존재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는 그냥 아무 봉사나 해보자 하고 여기에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귀엽고 또 재미가 있어서 계속해서 여기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봉사를 하면서 장애인이라는 사람에 대해 좀 더 알게 된 게 좋았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장애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관심이 많이 생기고 또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게 좋았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봉사를 하면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아직 세상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보니까 빨리 좋아져서 같이 어울려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쌍둥이가 세상에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건 물고기.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할머니입니다. 자폐성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쌍둥이에게 할머니는 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부모의 이혼 후 지난 10년간 손주를 챙기느라 낡고 바래고 굽어진 할머니의 잃어버린 시간을 사랑의 열매가 돌려드립니다. 사랑의 열매는 발달장애인 돌봄과 주 양육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혼자였다면 정말 자신 없었어요. 지금은 언제든지 손 내밀면 와주는 곳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할머니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돌봄 사각지대 지원을 모색하다라는 주제인데요. 요 사실은 뭐 강연이라기보다는 저희 세계 사업들에 대한 평가도 될 수 있고 또 요 뭐 저희 사업들의 한계점과 또 앞으로 극복 방안 뭐 이런 것들을 그 중심으로 강연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전지혜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뭔가 2부 순서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짧게 핵심적인 것 위주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되게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지난 3년의 시간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기도 하고요. 각각 개별적으로 수행한 것 같지만 모아보면은 다 같이 돌봄 사각지대를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정말 이렇게 모색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각각의 방식으로 애쓰시고 노력하신 수고를 오늘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 본 것들을 우리가 좀 모아서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오늘 아까 많은 이제 공무원분들이나 의원님들도 오셨는데 이러한 그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을 좀 더 많이 알려서 어떻게 하면은 이 복지관 기능 중에 돌봄 기능을 강화할까라는 과제를 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관은 이용시설이에요. 엄밀하게는. 그렇기 때문에 뭐 24시간 돌봄을 제공한다던가 와서 이용자들이 24시간 있거나 이런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점차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복지관이 어떤 기능을 하게 될까라는 거를 돌아볼 때 물론 돌봄 기능은 주간보호도 있고 뭐 단기보호도 있고 여러 케어시설들이 있지 않느냐, 뭐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사처럼 또 파견형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이러한 제도들 사이에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의 복지정책의 기조는 가족이 우선 책임진다라고 하는 걸 기본에 깔고 있습니다. 가족이 우선 책임지고 가족이 못할 때
국가가 나설게, 사회가 나설게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아무리 활동 지원이나 뭐 요양보호 또는 다양한 복지 어떤 인프라들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장애인 주간보호가 연수구만 해도 한 4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연수구만 해도 발달장애인은 1,200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인구가 모든 복지 욕구를 대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인구 수가. 근데 확실히 인프라는 부족하고 그리고 특히 코로나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이 돌봄 사업이 더 빛을 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또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 애써주신 이 3개 기관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 사업이 아무래도 추가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의가 있는 기관들이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금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기본 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더한다는 건 이 기관들의 관장님들도 너무나 많이 애써주신 거고 또 이렇게 새내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왜 이 중차대한 사업을 맡았을까 하는 걸 돌아보면 이게 외부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기본 사업을 하는 기존 인력들이 투입되기보다는 사업비가 주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3년이면 딱 3년만 계약직으로 이제 채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돌봄 서비스를 공공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장애인 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돌봄 욕구를 가지고 있는 요 사업은 주로 장애인 대상이었지만 그 외에 많은 돌봄 욕구가 있는 분들은 정말 많을 거란 말이에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이분들을 위한 돌봄 사업을 좀 공공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이 오늘의 큰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화가 되면 아마도 이게 그러니까 기본 사업화가 되는 거죠. 돌봄 사업이. 기본 사업화가 된다면 좀 더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도 생길 거고 복지관은 그냥 가서 한두 시간 서비스 이용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가서 하루 동안 체류를 할 수 있다고? 라는 이제 어떤 생각의 전환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직 사회복지사들이 요 경험을 했던 이걸 토대로 해서 더 역량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너무 서두가 길었네요. 근데 제일 중요한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 복지는요, 특히 이제 요번 요 새 복지관에서 했던 사업들이 대부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각지대에 더 많이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뭐 장애인 대상 사업으로 이게 공동모금회에서 이렇게 기획된 건 아니었어요. 돌봄 사각지대 사업이었는데 돌봄 사업, 사회적 돌봄. 근데 더 장애인들이 취약하다라는 게 입증이 된 셈이죠. 특히 드러난 위험과 드러나지 않은 위험들 다 처해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특히 이제 발달 장애인분들이 더 그런데요. 절도나 폭행, 사기, 뭐 약취, 유인 직접적으로 당하는 차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험과 피해에도 많이 노출이 됩니다. 아무래도 신체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다들 취업도 해 계시기도 하고 사회에서 다양한 저마다의 또 역할들이 있으셔서 바쁘신 거예요. 근데 발달 장애인 분들은 주로 평일 낮 시간에 뭘 하고 지냅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리를 배회한다. 이 대답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배회하는 시간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위험과 피해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위험과 피해에 노출되고 계속 사건 사고에 이 발달 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연루되고 있는가라는 걸 또 이제 원인을 짚어보면 독거 장애인도 늘어나고 있고요. 고령 장애인도 늘어나고 있고 발달이면서 중복 장애를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더 취약한 장애인 분들이 늘어나는 것도 그 이유가 되고요. 복지 인프라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 대비 지원 방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한 게 많다라는 것도 원인이 되고요. 그 외에 가족 책임과 뭐 사회 책임의 간극. 이제 가족들도 지치고 가족들도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평균 연령이 40대라고 하죠. 이제 인구 고령화가 확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족분들도 뭐 부모님이 30대, 40대이고 장애인분들이 자녀가 어리다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를 이렇게 서비스도 찾아다니고 에너지가 있는데 이제 가족분들도 고령화가 되면서 가족들도 이제 사회가 좀 함께 돌봤으면 하는 욕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사회는 이걸 또 준비하기에는 가족 책임 우선주의 아니냐. 가족이 먼저 책임지면 우리가 그때 돌볼게 이렇게 되면서 그 사이에 간극이 또 나타나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또 계속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넘겨주세요. 이런 여건 속에서 그래도 많은 복지 제공 기관들은 여러 방식으로 이제 장애인들의 일상적인 삶을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장애인들이 일상적 삶을 살아가려면 적어도 4개 요건은 있어야겠더라고요. 첫 번째로 공간.
지역에서 살자. 장애인 분들 물론 다 지역에서 사십니다. 대체로. 근데 또 시설에 계시는 분도 많아요. 그럼 시설은 지역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시설도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많이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하는 장애인분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또 그렇지 못한 장애인분들도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설 밖으로 나온다든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자. 또 지역에 사는 장애인도 배회만 하시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로 배회한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2호선을 제일 많이 탑니다. 왜냐하면 2호선 타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원형으로 노선도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서울은 발달장애인을 3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해요. 조례를 만들어서. 아직 인천에서는 뭐 전수조사라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크게 상황이 다르진 않을 거예요. 40대 이상 발달장애인들은 조사해보면 한 66%가 거리를 배회한다고 나오거든요. 낮에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데요. 뭐 복지 지원, 일자리, 뭐 활동 지원, 이동 지원은 물론이고 삶을 자기가 결정하고 내가 뭔가 의미 있는 걸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저 위에 적어놓은 가족이나 이웃, 친구와 조력자와 함께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배회하시는 분들이 왜 배회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함께 뭔가를 같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심한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뭐 보이스피싱이라던가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이제 또는 다단계 이런 분들이 접근해 오면 그대로 이제 피해에 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돌봄 사업은 단순한 케어가 아니라 관계를 만들어주는 사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돌본다라는 게 그냥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이런 것도 돌봄이지만 사실 관계를 만들고 같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복지관이 다양한 이름으로 뭐 코워커라든지 이웃 돌봄이라든지 혹은 뭐 다양한 이제 이름들을 써서 커뮤니티 케어 이렇게 다양한 지역 주민들을 발굴해서 장애인분들과 혹은 장애인의 가족분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만드는 걸 통해서 관계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선 이 돌봄이 어쩌면 사회적 관계망 증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관계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돌봄 사업의 또 하나의 의미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트렌드가 우리에게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복지가 변화되어 가면서 점차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뭐 자립이라던가 뭐 삶의 질을 좀 높여보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 추세에 있었던 거예요. 장애인의 자립생활 이런 거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장애인이 지역에서 자립해서 살아가게 하자. 근데 그것이 그냥 혼자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사람들과 섞이고 어울리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자라는 거죠. 근데 이게 되려면 관계망 형성이든 돌봄이든 그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상시적 지원과 종합돌봄 서비스가 필요해집니다. 상시 돌봄.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시 돌봄을 받기에는 되게 부족한 거예요. 이 복지 인프라라던가 지원의 방식이 복지관은 이용기관이고 일부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정말 케어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만들고 지역에서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 중심이 아니라 와서 기저귀 갈고 먹이고 주로 이런 케어 중심의 중증 장애인 중심의 그 기관들만 있는 거예요. 단기 보호든 주간 보호든. 근데 사실 오늘 이 세 개 사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최중증의 장애인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시고 자기 표현도 가능한 장애인과 그 가족분들이에요. 근데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은 그동안 어디에 얼마나 있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복지라고 하면은 장애인 복지 범죄 안에 들어와야지만 받아요. 근데 장애인 복지에 그 범죄에 들어오지 못하는 예를 들어 경계성 장애인이라고 아까 이제 발표 중에 표현이 되었어요. 경계선 지능을 가지신 분들 IQ 70에서 85 사이에 들어가면은 장애인 복지의 모든 것으로부터 배제됩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아니니까요. IQ 70 아래여야지만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거든요. 또는 아동들도 아직 지적장애 진단을 안 받았어요. ADHD라던가 이런 건 굉장히 심해요. 하지만 ADHD라고 해서 장애 진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사한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장애인 진단은 안 나오나 유사 장애를 경험하는 아까 연수종합복지관이 이제 요 사업을 한 거죠. 이 가족들도 사각지대였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복지관에 장애인 복지관에 가려고 하면은 거기는 대상자가 아니고
뭐 아동 발달 프로그램이나 바우처들을 공공의 영역에서 좀 만들어 놓긴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일주일에 잠시 한두 시간 이용하는 게 단 거죠. 그러면 오롯이 이 경계성 지적장애의 자녀든 뭐 혹은 성인 가족이든 이 가족들에게 오롯이 이 돌봄의 몫이 돌아갑니다. 기존의 돌봄 인프라는 최중증 장애인에게 정말 먹이고 입히는 이 케어 중심의 돌봄이었기 때문에 관계망을 형성한다던가 지역에서 뭔가 활동을 한다던가 이런 돌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이 세 개 기관의 그 공통점 중에 하나는 정말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지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분들에 대한 상시 지원이나 이것을 우리가 뭐 24시간 완전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좀 메워보자, 틈을 좀 메워보자 해서 뭐 틈새 돌봄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고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세 개 기관을 제가 한번 특징을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특징을 정리해봤을 때 이미 사업 내용은 다 들으셔서 생략을 하고요. 연수종합복지관은 경도지적장애나 경계선 지능, ADHD 아동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아동을 둔 가족 대상 사업이었죠. 돌봄 인력이나 자원을 다양화한 것이 특징으로 보입니다. 코워커를 뽑아서 이제 같이 아동들이랑 놀이를 하게 한다든지 또는 이웃 돌봄을 제공을 했어요. 이웃 돌봄이 뭐냐면 아까 시어머니한테 그 영상에 나왔죠. 시어머니한테 내 아이를 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맡기게 됐는데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컸는데 이 가족이 돌봄을 제공하는 것도 돌봄으로 인정을 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지원을 해드린 게 이웃 돌봄이었어요. 활동 지원이라든가 기존의 돌봄 제도에도 가족 돌봄은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제도는 민간에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우리가 복지관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융통성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이웃 돌봄이라든지 뭐 가족 친화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거가 굉장히 호응도가 높지 않았나. 코로나 특수에 따른 그 사업 성과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징은 자원을 다원화했다. 특히 주민의 재발견이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주민의 재발견은 다른 사업에도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도 역시 뭐라 그러죠? 매니저, 돌봄 매니저 분들을 양성을 한다던가 그래서 지역 주민들 자원봉사자분들을 많이 참여를 시켰고요. 기독교 종합복지관은 좀 더 강한 자격 기준을 아까 두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거나 상담 자격증이 있는 주민분들을 뽑아서 그분들을 커뮤니티 워커로 양성을 해서 여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어머니가 경계성 지적장애이고 이제 자녀도 유사한 장애를 경험하고 있거나 자녀는 비장애인인 경우도 있거나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경계성 지적장애를 가지다 보니까 양육에 대해서 전혀 이제 그 체계적인 양육이 잘 되지를 않고 있었던 가정이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가정들을 발굴하는 것도 너무 대단해요. 왜냐하면 장애인 복지 틀 안에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IQ 70 이상 85 이하인 경계성 지능에 있는 어머니들만 따로 발굴을 해서 그 어머니와 자녀들의 그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그래서 커뮤니티 워커를 더 이렇게 엄격하게 뽑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다 공통점은 지역 주민들을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 조직화 사업 같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 주민의 재발견이 아닐까. 그리고 아직 살만한 세상이다. 사실 이걸 되게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아직 살만한 세상이구나. 이걸 정말 느끼고요. 또 특징으로 돌아가 보면 인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시간적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쌍둥이를 키우시는 할머니의 사례가 오늘 몇 번 나왔는데요. 할머님이 나만의 시간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금회에서의 처음 그 목표 중에 하나도 가족들의 돌봄 스트레스 완화와 가족들의 어떠한 돌봄 외적인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거를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시간적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않았나. 집에서만 다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야 됐는데 복지관에서 아예 돌봄 교실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장시간 이렇게 맡길 수 있었던 거죠. 연수종합복지관은 이제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이웃 돌봄을 했고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 복지관 안에 와서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또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제 어머니가 경계성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했는데요. 돌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그러니까 대상적 사각지대를 해소한 거죠. IQ 70 이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하나도 받을 수 없는데 이 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세 개의 기관이 나름대로 돌봄 사각지대를 다 해소하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고요. 말을 짧게 한다고 그러고 길어지는데요. 하나는
그 아까 그 수치로 돌봄 스트레스 완화를 다 이렇게 보여줬어요, 기관마다. 근데 전 거기서 의미 있는 하나의 제일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인천시장 이게 똑같은 지표로 조사한 거거든요. 공동모금회에서 측정 그 지표를 줬기 때문에. 근데 인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돌봄 스트레스가 원래 높아요. 70에서 50 정도로 줄었어요. 70에서 50. 그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편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은 30대에서 20대로 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 종합복지관은 50에서 40대로 줄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애초에 기초선이 이렇게 다르지라는 이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아마도 중증 장애아를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어머니들은 인천시 종합복지관이었던 거예요. 이미 장애 진단을 받은 자녀고 주 이용자가. 그러니까 애초에 돌봄 스트레스가 70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50으로 준 거고요. 한편 이제 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경계성 지능이 있는 특징이 있어서 문항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낮은 특징들도 있었지만 이 어머님들도 양육 스트레스가 되게 큰 거예요. 50대에서 이렇게 40대 이렇게 줄은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이분들은 본인의 어떠한 그러한 장애 특성으로 인해서 본인이 장애인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분들이지만요. 그런 게 좀 보였고 연수종합사회복지관도 이제 여기는 중증 장애 아동은 아니에요. 아동이 장애를 가진 경우인데 경계성 장애를 가진 아동을 돌보는 비장애인 엄마인 가정들이죠, 대부분. 그래서 여기도 다 수치는 다 이렇게 줄어든 걸로 봤을 때 돌봄 수치가 줄어든 걸로 봤을 때 사업의 성과는 다 컸다라고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고 각각의 이 기초선이 다르다는 거에서 어떤 장애인 가족, 어떤 가족이 가장 스트레스가 높은지를 저 나름 이렇게 비교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 아동을 키우는 비장애인 어머니들이 제일 스트레스를 극도로 느끼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세 개의 가정이 다 저마다의 어려움이 너무나 크구나라는 거를 또다시 알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각각의 다 의미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지역사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돌봄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다 돌봄 사업이거든요. 활동 지원, 요양 보호, 뭐 그 외에도 뭐 병원, 경찰이니 또는 학교 다니면 교육 지원, 회사 가면 근로 지원 등등의 다양한 지원들이 있어요. 우리 복지관에서 했던 세계 사업도 있고요. 저 위에 24시 위기 대응 전문 사회복지 요원 저거는 없는데요라고 하실 텐데요. 저건 서울에서 하는 한개 복지관에서 하는 작은 사업이에요. 근데 전 이 사업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하나 고려해서 이거 서울에서 확산을 못 시키니까 우리 인천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적어놨습니다. 뭐냐면 그 동대문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도 공동모금에 지원 받아가지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콜을 하면 이용자가 이제 콜을 하면 파견을 해주시는 거죠. 그 처음에는 중증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유는 뭐든지 불문하고 지금 바로 와달라. 그러니까 제일 전화 많이 오는 게 기저귀 갈아달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활동 지원사가 24시간 있지 않은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주로 65세 이상 노인은 활동 지원 이용을 못 하잖아요. 요양보호사는 하루 3시간밖에 안 되고 주로 전화하시는 분이 65세 이상 중증장애 노인분들이 전화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봄 사각지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것도. 근데 지금 몇 년째 그 기관에서 계속 하고 있고 동대문 장애인 복지관 한 곳에서 하는 거지만 서울시 전역을 커버하고 거기도 특징은 그 이렇게 여기서 커뮤니티 워커도 양성하고 뭐 이웃 돌봄도 하듯이 주민을 활용합니다. 주로 사회복지학과 4학년 학생과 서울시 소재 한 사회복지관에 있는 복지사들을 그 돌봄 파견 요원으로 양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강서구 지역에서 그 대리운전 서비스 콜이랑 비슷하게 운영해요. 강서구 지역에 사는 어떤 중증 장애인이 나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라고 콜이 들어오면 문자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면 이 복지관에서는 중개만 해주는 거예요. 강서구 인근에 계시는 요원분 출동하실 분 계십니까? 이렇게 해서 그 인근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출동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야간 시간대에 콜이 많고요. 그러니까 퇴근 이후에 사회복지사분들이 출동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복지사분들이 과잉일이 돼서 너무 힘들지 않냐 이렇게 또 다 해야 되냐 했는 불만도 많았는데 이게 이제 사회복지사의 부수입이 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사회적 돌봄도 기능을 하고 그 외에 믿을 만한 복지사들이 오니까 우린 좋다라고 이용자분들의 만족도도 높아서 다른 사업 설명을 길게 드려 죄송하지만 여기 인천에서 했던 이 세 개의 사업의 공통점도 주민을 활용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인천에서 좀 자리 잡으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굉장히 많은 돌봄 제공자들이 있잖아요. 복지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실천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시스템, 제도, 인식들. 그러나 아무도 지원과 돌봄을 자처하지 않는 시대. 저 말 쓰면서 이제 가족도 나 너무 힘들어라고 하고 있고 복지 인프라에서도 서로 중증 장애인 받기 되게 꺼려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도 지원이나 돌봄을 자처하지 않는 시대에 중복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은 증가하고 있고 우리 인구는 고령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많은 케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국가적으로는 외국인 그 돌봄 노동자를 이제 유입시키겠다라는 걸 지금부터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조선족 분들은 이미 대거 많이 들어와 계시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기를 원하는 조선족 분들의 단톡방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연구 때문에 그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봤는데 단톡방에 회원이 12,000명도 들어가더라고요. 12,000명의 조선족 분들이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사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그 톡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케어는 어쩌면 다 조선족 분들이 하려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뭐 또 먼 미래, 이자 가까운 미래의 얘기일 거고 이런 현재의 돌봄 사각지대를 지원할 수 있는 뭔가 방안은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겨주세요. 단순히 3년 만에 이 지원 사업으로 끝낼 수는 없다고 봐요. 시간적, 공간적, 인력 측면에서 사각지대를 채우는 일은 중요합니다.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4가지를 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지원의 발굴이라던가 대상자 발굴하고 어디가 무슨 누가 사각지대인가 요거를 발굴해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선생님들한테 좀 요청을 하자면 이걸 하다 보면 다 주민들이 직접 케어를 하게 되고 복지사는 행정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다가 행정가이자 네트워커의 역할만 너무 커지는 건 아닐까. 이건 복지사분들에게 던지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 물론 프레임을 만들고 사업을 운영하는 건 사회복지사들이 합니다만 계속해서 자원들을 발굴해내시고 연계해 나가신 노력을 하시되 우리는 행정가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 자원을 활용한 돌봄 사각지대를 케어하는 것, 주민을 참여시키는 건 굉장히 장점이지만 한편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계속 이렇게 민간의 몫으로 남길 것인가. 민간이 돌보게 하고 조금씩 이렇게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좋은 일 하시니까 박수를 쳐드린다든지 이런 걸로만 우리가 갖고 갈 거냐. 공공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장애를 미등록한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도 앞으로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이 돼야지만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나오잖아요. 이게 갖는 한계점인 거죠. 그래서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매뉴얼들도 만들자 막 이런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지만 아까 그 성과 보고회 중에 한 복지 선생님께서 경계성 지능 장애 어머니들을 위한 양육 뭐 교육 자료라던가 뭔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라는 얘기가 되게 다가왔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기관별로 후속 사업 방안에 대한 논의를 모금회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거를 좀 큰 틀에서 3년 사업으로만 끝내지 말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금회도 좀 같이 책임감 있게 찾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어려운 세상에 특히 코로나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사업을 해놨다는 거 정말 그 새 기관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도 세상이 조금은 살만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살맛나는 인천 만들기 위해서 더 애써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 담당하신 사회복지사님 가장 수고 많으셨고요. 3년 동안 엄청 많이 성장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관장님들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관심 있는 모든 기관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지혜 교수님이 시간을 맞추려고 굉장히 말을 빨리 원래도 빠른데 더 빨리 해서 빠르게 시간 내에 맞춰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우리 전지혜 교수님 뭐 자주 모시기 힘든데 뭐 발표한 것 외에 강연해 주신 것 외에라도 궁금한 것들 뭐 돌봄에 대해서 아니면 그 외에라도 뭐를 질문할 것도 있다 그러면 질문 뭐 한두 개 정도는 받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손 들어주십시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이 완벽했나 보죠. 예,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전지혜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기서 그냥 맞추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 좀 무겁네. 사실은 오늘 그 3년 동안 사업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인데 잘 그 좋은 성과가 있었다는 뭐 교수님 말씀도 있었고 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아주 축사나 인사말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이 서비스를 지금 갖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갖고 갈까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시간입니다. 여하튼 남은 시간 조금 더 고민해보고 또 지자체나 아니면 민간 기관들하고 뭐 지속할 수 있도록 또는 우리 그 직접 참여하고 있는 우리 이용자분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 하반기에도 이 사업들 최소한의 돌봄 서비스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